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한민국.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이 이미 25%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보건의료와 건강, 요양 등 5대 분야를 지원하는 통합 돌봄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국민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주요 돌봄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장의 준비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통합 돌봄의 준비 상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해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 양병준 전북 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전무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병준 사무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3월부터 그 돌봄 통합 지원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고 또 어떤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률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노쇠하거나 장애나 질병, 어떤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지원들이 통합적이고 끊김없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나 요양이나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래서 서비스에 단절이 되거나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건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 주민의 어떤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통합적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종합하면 누구라도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그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생활이 잘 가능하고 있는지 예. 또 그걸 하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면서 말 그대로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제공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오늘 그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 차차 하나씩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화가 상당히 심해져서 이제 이 법의 어떤 그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북이 특히 이 법이 좀 절실한 이유가 있죠?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돌봐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북 지역의 이제 고령화 속도가 네. 굉장히 전국 평균보다 빠르고 특히나 임실이나 진안 같은 지역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농산어촌 지역 중심이고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노인만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사실 돌봄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이나 의존도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돌봄의 어떤 틀, 돌봄의 어떤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돌봄 재난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코로나 네. 이후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이나 육아 부모를 돌보고 간병하는 이런 것들은 생애주기를 겪으면서 사실 누구나 겪어야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예견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 전북 지역은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네. 산업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성장 동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그 돌봄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참여하고 함께 한다면 이게 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서 전북이 돌봄 사각지대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앞장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부터 그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이미 해 오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또 주로 또 실행해 오신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저희 전주가 2023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선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라는 걸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7년차 네.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 한 2년 6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고요. 네. 총 대상을 저희가 한 2천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그 다양한 욕구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돌봄 필요도를 사실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이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제적인 조사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보건의료라던가 복지돌봄, 주거, 영양,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등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 한 11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91개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이 91개나 되는군요. 그 말씀대로 이제 이게 그 통합 돌봄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영역이 지금 이미 해보신 것만 91개나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방대한 영역인데 네. 사실 행정 단독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그 범위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지원 조직 어떻게 꾸리느냐가 사업의 어떤 그 내실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의 그 큰 관건이기도 할 텐데 지원 조직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역할 분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는 처음에 사업을 준비할 당시에 네. 다양한 인력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인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네. 통합돌봄과라는 명칭 아에 통합돌봄정책팀과 복지자원 발굴팀을 통해서 인원을 보강을 했고요. 이게 현장에서 돌봄 필요도에 따른 즉각적인 접근성을 따지다고 하면 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라던가 간호사 그리고 통합돌봄 사례관리사를 지금 채용을 해서 처음에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 전주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2019년 당시에 예. 통합돌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먼저 민간에게 저희 관에서 먼저 찾아가서 전주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민간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7년차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정말 민간과 공공이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서비스와 그리고 이용자 측면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걸 실제 현장에서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고선미 전무님,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전주시 이제 기간도 좀 오래됐고 먼저 이제 공공에서 이제 민간 쪽에 가서 제안도 하셔서 이 사업이 이제 나름대로 꾸준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통합돌봄 특히 이제 이 민간 부분에서 전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전주시를 굉장히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16개 지역에 시작할 때 전주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조직들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 설명하시고 제안을 주셨는데 그 제안을 주셨을 때 사실 간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우리가 막 네. 높진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소통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행정은 보면 그동안도 보면은 이제 칸막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오래 있었다는 것, 현장 전문가라는 것이 장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자원이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있지만 어떤 행정적 처리에 한해서
실행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좀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에서 현장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돌봄 이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들 예. 이분들이 진짜로 앞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통합돌봄 헌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 이 당사자분들의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자원과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중개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그 부모들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자녀들이 그 욕구를 다 담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녀 대신에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그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또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필요하다 해서 그를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 통합돌봄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수행하는 35개 동의 그 통합돌봄 서포터즈를 파견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자원과 서비스를 저희들이 이제 민간 조직과 행정 조직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의료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방문일로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지 못해서 케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진료 사업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저희 기관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료적인 역할을 하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행정도 이렇게 열심히 발을 띄지만 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과 서비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이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저희 전주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의 말씀 중에 이제 그 모세혈관이라는 말씀이 딱 귀에 박히는데 그 여러 지역들 35개 동에 낱낱이 뭐 모든 뭐 주택을 우리가 다 한눈에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또 관계자분들이 그래도 제일 잘 아는 분들일 텐데 그 같이 잘 이렇게 협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행정의 제안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셨다가 지금 이제 그 여러 해의 그 경험과 협업 그 노하우가 쌓이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점이 그 전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됐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간에 네. 민간만이 잘할 수 있고 행정만이 잘할 수 이런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우리가 다 큰 틀에서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처음에 전주시는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부터 전달체계 구축을 잘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시에서 연석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중심되는 기관들 정기적인 회의도 있지만 동마다 분과회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동에 있는 우리가 각 동에 있는 어떤 자원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예. 그걸 잘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가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예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매월 그 각 동마다 통합돌봄 분과회에 참석해서 그 동에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나왔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서비스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연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행정이 열심히 앞서서 행하다 보니까 어떤 응급 상황 같은 것이 나타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민간에서는 또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애매하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달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주민센터나 시로 연락을 하면 그런 것들이 상호 협력 하에서 해결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네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복지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정형화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함께 민관이 같이 하시다가 보니까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시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 사업 시행 시에 예상되는 그 문제점과 과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관이 같이 노력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잘 쌓였다는 것이 안팎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김남희 의원실이 내년도 이제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229개 자치단체들의 통합 돌봄 준비율을 점검을 했더니 이제 43.2%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전담 조직 또 인력을 갖춘다고 그 분석된 곳이 대략 한 3분의 1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분석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도내 상황은 지금 대체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앞서서 선험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준비율이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시는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담 조직하고 인력은 정말 필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 보면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주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간호사 19명을 채용을 했고 통합 사례관리사 16명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반은 구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 저희 도내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가 유일하게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저희 전주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 전주의 지난 성과를 쭉 얘기를 하면 일단은 부러워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첫 번째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답을 주기를 각 지역마다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복지 자원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단체 등에 대한 현황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방향을 좀 일단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전주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고 한 이유가 하고 싶은 사업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다 보니 현장의 활동가들하고 기관의 단체들 중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런 단순한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뭐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통합돌봄을 하면서 하나 더 얻은 건 그 숲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찾아가면서 돌봄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도 주관으로 해서 이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주로 소통도 많이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새로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전에 정말 열심히 움직이셔야 기본적인 틀이 갖춰질 거고 그 틀 위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자를 비롯한 단체장님의 마인드도 정말 중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현황 파악 정도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제 법 시행까지 뭐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들 뭐 준비 상황들이 다 제각각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세요? 네, 이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방향이나 어떤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가 사실 20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선도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커뮤니티 케어를 그 선도 사업을 이렇게 응모를 했거든요. 각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설계를 해서 응모를 하는 상황인데 그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은 제시해주고 예산과 인력은 지원을 해주지만 그 지역 내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이용자의 욕구나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가 잘하고 있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다른 시군에 물론 어떤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바로 이식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다 다르니까. 예, 형편이 다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데 어떤 권한이나 자원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 통합돌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조정이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축소해야 되는 부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쨌든 민간 자원이나 사회복지 보건의료 체계가 온전히 작동되어야만 효과성과 효율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 어떤 공공과 이 모든 자역들이 지역의 자원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전달 체계를 만들고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전주시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일부 자원들이긴 하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고민한 부분들은 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내에서 공유가 돼서 14개의 시군이 참고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에서 지역사회 역량을 얼마만큼 결집시키고 모아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그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역량들을 정말 이용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내년 3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예. 각 지자체가 실행은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사실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이나 지역사회가 준비한 것만큼에 따라서 내용의 정도는 달라질 거기 때문에 똑같이 시행은 하되 지자체마다 어떤 그 통합돌봄 지역별이 갖고 있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질은 아마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선미 전무님,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두루 나오는 말씀이 예를 들면 민과 간의 협력 체계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뭐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인데 민간이 가지는 강점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역할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딱 이 질문을 듣는 첫 번째 민간에 가진 장점은 현장 전문가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획일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예.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여기 함께하는 조직들이 자기 당사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예전에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요즘은 그 말이 한 어르신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네, 네. 온 마을이 다 케어를 해야다고 하듯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자원과 서비스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협업해서 이 통합돌봄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현재도 저희가 지금 어떤 예산이 주어져 가지고 민간 조직들이 이 사업에 함께하고 있지만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민간 조직들도 특별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어쨌든 정부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합돌봄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느냐가 또 우리의 밝은 또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민간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 있는 민간 자원들을 어떻게 잘 조직하고 그 조직들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합돌봄의 성공에 또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뭐 제일 1번이 지금 예산이잖아요. 사업비가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에 가장 그 필요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 통합돌봄 국비 지원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더불어서 지역별로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이
버전이 1, 2, 3 정도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국비가 지자체마다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예. 네네. 거기다 이제 지방비하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5대 1대 4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네. 이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 23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 2년 6개월에 시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네. 한데 갈수록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그 폭을 좀 더 다양하고 넓게 넓힐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으로 줄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저희가 이제 선도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저기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재봉틀 사업이라는 걸 따로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으로 준 만큼 네. 돌봄 수요자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빈 공간에 대한 여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을 했던 거고요. 이제 재봉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을 하고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재봉틀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미처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분야까지도 서비스의 품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서는 예산이 또 더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실은 자치단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다만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7년차 통합돌봄 관련한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조정이 되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뭐 전무님이라던가 우리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현재 나아갈 수는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분명 예산의 한계는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예.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어쨌든 정부의 예산 분배 구조가 여기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처럼 어떤 성과나 현장의 성과나 지속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2019년도부터 7년 동안 이 사업을 이어온 지자체가 부천, 안산, 천안, 광주 서구, 전주, 김해, 진천 이렇게 7개 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사실 통합돌봄의 어떤 중심축이 돼서 이 선도 사업이 잘 정착되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고령화율이나 뭐 재정 자립도 의료 취약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 지역 규모가 뭐 장애인도 많고 노인도 많은 이런 지역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멘토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실 어떤 그 정책을 집행한 어떤 실제 총알과도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게 지금 걸음마 수준이거나 네. 무늬만 통합돌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여당 의원들한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방정부나 이런 시민사회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해 줄 거려고 하고 그리고 권한도 더 넘겨줄 것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복지 관련 그 사업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근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성숙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한데 현재 뭐 그 들여다보면 자치단체들 전체 예산 가운데 40% 이상이 지금 전체 그 복지 예산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국가 예산이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5억, 10억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어쨌든 이 사업의 그 취지를 살리려면 병원이랄지 요양기관 같은 그런 기관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누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행정기관이 다 아우를 수 없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랄지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조금 저조하고 부진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선미 전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 통합돌봄
사실 이제 통합돌봄 사업은 시대적 흐름 요구잖아요. 네, 네. 이제 새로운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와서 시작을 하는 거다 한다 하면은 정부에서도 지자체에다가만 이 짐을 내려놓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을 전주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도 함께 했기 때문에 예. 저희도 민간이지만 많은 곳에서 저희한테 이제 통합돌봄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러 오기도 하고 듣는데 제가 그때마다 답답했던 게 저희가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우리 행정에서도 잘 귀를 기울이고 민간 조직들도 같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듣고 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이제 중앙에서 주는 예산은 한계가 있으면 지자체마다 또 재정 비율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동행 사업만 해도 저희가 19년도부터 이제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행정에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원동행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도 그냥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병원동행 사업이 머물러 있다 한다 하면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다녀간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도 사실 병원동에 차량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더 빠르게 네. 필요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전주처럼 품격은 좋은데 재정이 열악한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걸 지속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자체 자체로 해결하라는 거 그리고 또 민간 조직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네. 보거든요. 사실 그 민간 조직들이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살아갈 부분들을 해가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한없이 그들에게 그냥 자원활동으로 후원활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자는 것도 한계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서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아까 지역에 따른 예산 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행정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네.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통합돌봄과를 신설을 하고 단을 신설을 해서 네. 같이 그 체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은 그 조직망들이 일괄적이지 않고 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민간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도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지금 이게 내년도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되게 한다고 하는데 예. 적어도 전달 체계만큼은 하다못해 조직 운영 구조 정도는 그게 통합돌봄 사업단이 됐건 통합돌봄 사업국이 됐건 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에게 그런 조직망들을 좀 만들어서 그래야만이 소통하기가 되게 쉽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행정을 처음에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일할만 하면 떠나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예. 다시 처음부터 어떤 취지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설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는 네.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합돌봄처럼 정말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향후의 미래를 보고 시행하는 사업이 다 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 조직망도 중앙에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에다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자체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큰 틀들은 좀 이렇게 정부에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긴 한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통합돌봄과를 만들었다가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돌봄 팀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도 이게 사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간호까지 그 컨트롤 해야 되는데 통합돌봄과나 아니면 국 정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도 방금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 뭐 10케이스든 1000케이스든 10,000케이스든 이용자 수에 상관없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대상자 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과를 만들어서 이쪽 자원 연계하고 이쪽 자원 연계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네. 행정에서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사실 한정돼 있고 어디나 다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부의 중점 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예산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지역에서 만들어가야 될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돌봄 통합 지원은 새로운 전달 체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사실 관련 법만 해도 25개 정도 법이 되고 파편적으로 분절적으로 진행됐고 시행되었던 사업들이나 내용들을, 이거를 공공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엮어서 전달 체계나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쉬운 일을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전담 체계나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팀 정도로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과 정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업무, 그동안 해왔던 업무나 이 내용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걸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지자체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그 시설이나 기관에 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 가지 보살핌이나 돌봄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택 의료가 왜 필요한지, 뭐 지역사회에 또 어떤 도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와서 그런 효과나 성과를 조금 점검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전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통합돌봄 사업하면서 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네.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지고 이제 그런 뭐 보도자료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자신의 상태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또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재택의료 서비스가 의사가 기본적으로 한 번 가고 간호사가 2번 가고 또 사회복지사가 가서 또 필요한 자원과 이제 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도 하지만 또 예방적 차원의 활동들을 전문가가 가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제 그 현장에 어떤 어르신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뭐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자식들도 그렇고 뭐 살다 보니까 혼자서 겨우겨우 진짜 언제 죽나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주치의라고. 그래서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듣고 또 치료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 해주셔야 된다라고 와서 해주고, 그러고 또 간호사도 오고, 물론 여기 또 그 건강지킴이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해주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간호사가 오고 건강지킴이가 와가지고 꾸준하게 자신이 뭐 기본적인 운동부터 시작해서 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을 날이 다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어떻게 의사가 우리 집에 오느냐,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만족스러워 하시고, 사실 그전에도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해도 이제 일단 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들을 잘 안 들으셨던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들이 많이 호전이 되고, 그래서 더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고, 재택의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서비스 이용자들은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사실은 또 많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신뢰감, 또 그 신뢰감에서 주는 또 안도감, 이런 것들이 그 기존보다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의욕도 높이고 또 효과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재택 의료가 있기 전에 저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2019년부터 22년까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전주시가 처음에 기획했던 게 방문 진료였습니다.
사실은 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현장으로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전주시 의사회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예.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던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재택의료센터나 이런 사업이 기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내 집에 내가 가고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 내 집을 방문해 주다는 것 자체가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몇 번 동행을 하긴 했지만 거의 신격화하는 존재가 예.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을 오네, 나 사는 걸 보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믿음이 확실하게 강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 하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에도 더 많은 성과와 좋은 결과물이 나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전주시가 2020년부터 했던 방문 진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재택의료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이와 더불어서 저희 그 다양한 사례들이 현장에서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자꾸 거론이 되고 하면서 재택의료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성과 중에 하나도 방문 진료를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네, 우리가 이게 최근에 이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재택으로 시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분들의 응급실 방문 횟수라든가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그 의료 비용 같은 경우도 절감이 되고 사실 어르신들이 아파가지고 그 사후 치료로 가시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래서 예방 어떤 그 의료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방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재택의료도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택의료도 하나의 축이기도 하고 예. 또 어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거리도 하나의 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료나 뭐 사회복지나 이런 자원들이 다양하게 연계돼서 그렇게 집을 방문하고 찾아보면 사실 외로움이 있는 뭐 고독감이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도 되거든요. 선제적으로 방문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정착되는 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지역사회 그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갖게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취지입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복지 수요 다양한 것들이 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지역사회 돌봄 욕구 어떤 점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전주시 통합돌봄 혼도 사업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펼쳤던 게 아니고 네. 우리 전주시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예.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의 욕구를 누가 파악할 것인가? 물론 주민센터마다 뭐 전주시 같은 경우 시작하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랑 사례관리사 배정도 했지만 근데 그 인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마다 계시는 어르신들을 촘촘하게 돌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돌봄 서포터즈라는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예. 이제 건강지킴이들을 통해서 건강지킴이들이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런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제공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혈당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획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만성질환이 많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중에 뭐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을 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교육 사업을 거기다 넣고 아까 먹거리 말씀하셨는데 당뇨식을 또 어르신들의 맞춤형 당뇨식을 또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추가된 게 많거든요. 아까 뭐 병원 동행이고 건강지킴이고 먹거리 사업에도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통합돌봄 사업 속에 전주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가장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의지가 약해지는 이유가 봤더니 깊은 외로움이고 네. 그 외로움은 어떤 때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가 보면은 특별한 날일수록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네. 이야기가 있고 특별히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학회에도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장 자살했을 때 이유가 다 생일날이라는 그런 또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다독다독 마음돌봄이라는 사업을 또 통합돌봄 사업 안에 넣어가지고 생일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때 가족이 찾아보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서 기억하고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다독다독 마음돌봄 사업 같은 것도 같이 또 통합돌봄 사업 내용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업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하나하나에서 제공했던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 통합돌봄 사업의 법에도 보면 그거거든요.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그런 예.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전주시가 그거의 원칙에 기반해서 예. 여기까지 잘 진행해왔고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 그렇게 기반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진행해왔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네. 아까 여러 번 말씀 나왔던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행정의 관계자들이 네, 네. 자리를 쉽게 원칙적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순환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이게 진짜 국가 중점 과제이잖아요. 그러면 정착 되려면 이제 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향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기반이 다 돼야만이 통합돌봄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목장. 네, 이게 뭐 전주시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따로 제가 뭐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아직도 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주정리에 살면서 아직도 소외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이나 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 욕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어떤 서비스를 경험해 본 분들은 지속적으로 욕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 조사를 지속적으로 몇 예. 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예.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파악들이 또 진행되게 하고 또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민간 조직들이 그런 돌봄의 역할들을 촘촘하게 해온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그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복지, 보건의료, 간호, 사회적 경제, 자활, 협동조합, 마을 조직들이 아직도 연기하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또 이런 그 네트워크에 아직 직접 가동이 안 돼서 못하는 그룹들도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네. 지금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북형 365 함께 돌봄 예.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예방 돌봄 돌봄도 좀 구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 돌봄, 예. 고립이나 외로움 같은 경우, 예. 또 하나는 먹거리 돌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마을 거점 돌봄, 그다음에 민관 협력 돌봄 이렇게 해서 우리 사실은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포커스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전주시는 어떤 네트워크나 조직들이 밀접돼 있지만 시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예. 인력도 많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고 기관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 갈 건가. 그래서 전주시의 사례가 또 이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돌봄이 사실 어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 소멸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을 막아주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 의료비 절감, 고독사 예방,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나 도나 우리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참 해야 할 일도 많고 발굴을 하기로 한다면 정말 많은 그 영역의 사업 아이템들 또 복지 수요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또 완결성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통합 돌봄 사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정리해야 할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한 5개월 남은 이 통합 돌봄,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여기에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인지 마무리 발언으로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죠. 예, 전문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조합의 청년일 경험 친구들이 와서 통합돌봄 전주시와 전주의료사협, 전주시 의사회랑 함께하는 네. 통합돌봄 사업 내용을 쭉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와, 전주시에 살면은 내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어도 나의 노후가 걱정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의 그런 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이 통합돌봄의 문제는 현재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훨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60대에 진입을 하고 나면 어쨌든 그분들은 돌봄이 필요한 예비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적 차원의 그 돌봄 시스템을 전주시가 저는 가동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연계해서 또 그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면서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존엄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기반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이 사업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중앙도 행정도 좀 일관성 있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법률 하나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든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은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어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공공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권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가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회장님 오늘 칭찬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각오 한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시죠. 네네. 예.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현존하는 가장 유일한 접근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 전주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분명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이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걸 저희는 이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통합돌봄 서포터즈라던가 아니면 자원 재봉틀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능봉사 기부를 통한 전주시 복지자원의 틀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간 우리가 7년 동안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공공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민간과 함께 더불어서 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만들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와 아동 또 다양하게 확대되는 과정에 저희 전주시가 항상 노력하고 함께 귀 기울이면서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합 돌봄이 정착되면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의료와 복지가 연결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체감 온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남은 5개월간의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